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험 보시고 나서 이 시간에 아마 그 2교시 시험을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 참 빠르죠. 여튼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답안지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사진도 찍어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서문에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그 제 GS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게 뭐 원래 비일비재하던 일이라서 뭐 그렇게 막 좀 웃기긴 하지만 비일비재하던 일이라서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원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누차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매우 수고하셨다. 그 다음에 간단한 총평으로는 59회보다는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전반적인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30점짜리인데 30점짜리 자체가 하나의 주제, 예비적 공동소송 자체가 하나로 나와버려가지고, 그 얘기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각 문제도 특히 3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문제들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발적으로 혹은 찍어서 공부하신 분들은 매우 좀 산만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좀 그 잡음이 좀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시험 문제 보자마자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들이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엔 2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거의 4문제가 최신 판례가 나왔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항상 시험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최신 판례는 기본 실력을 갖추고 나서는 항상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수험자 입장으로서는 그 최신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봤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칠했던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만 비교적 여러 군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지만 심리나 그러니까 변론과 증거법에서 저희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거의 4문제, 5문제 정도가 심리와 증거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그 전체적인 총평에서는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서 거의 다 골고루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한 3, 4년 동안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그래서 어차피 이제 민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그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가 지금 산문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1번 산문에서 1번 같은 경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9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그래서 소송 참가가 있고 피참가인과 참가인의 관계가 뭐냐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일단 요 1번 문제부터 1-1번 문제부터 재밌는 거 뭐냐면 근거를 설명을 해요. 근거를. 그죠? 이 근거를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목차로 이제 근거가 이제 본문을 형성을 해줘야 되고, 이거 서론에 해당하는 게 문제의 소재고요. 그죠? 문제의 소재고, 그 다음에 근거를 보통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 결론을 이제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 제가 냈던 문제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보자마자 이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선 여기에서 피참가인하고 그 다음에 참가인의 관계가 뭐냐, 이거에 대한 소송 형태죠. 소송 형태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점수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공설하고 필공설 있죠. 그죠? 통공설하고 필공설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전합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심도 있게 설명을 해줘라. 특히 이렇게 근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근거 자체가 판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얼마나 숙지해서 설명해 주냐, 이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건 말씀드렸고요. 이게 통공에서 필공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의미 있어가지고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항소심에서 심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서 항소심의 심판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아니한지 이 부분을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피항소이죠. 항소하지 아니한 자, 항소하지 아니한 자의 지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입이 닳도록 얘기인데, 필공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게 항소하지 아니한 자의 지위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하고 병하고는 필공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뭐예요? 불변금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변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갑하고 병하고 모두 뭐예요? 심판 대상이 돼요. 왜냐면 항소하지 아니한 병도 뭐가 돼요? 항소하지 아니한 갑도 누구든지 간에 필공관계에서 항소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항소심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항소심의 당사자예요. 1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항소심의 당사자니까 항소심은 당사자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당사자에 대한 심판하지 않고 서로 각하해버리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항소심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 이 청구에 대한, 여기서는 청구에 대한 당부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아니고, 청구에 대한 당부, 화면이 없으니까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청구에 대한 당부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항소심이 적절하게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항소심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가까이 있게 항소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결론을 항상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 관계 두 가지. 핵심 필공이고, 필공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아니한 자의 지위는 당사자고, 당사자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은 건 잘못됐다. 따라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반드시 결론을 반드시 내줘라.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이 필공관계 소송 형태와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의 판결해가지고 항소하지 아니한 자의 지위가 뭐냐, 요거를 반드시 써줘야만 점수가 될 것이고요. 이걸 두 개 쓰면 보통 10분의 한 7, 8은 반드시 나옵니다. 안 쓰면 10분의 5, 4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10분의 5점 이상을 맞는 건 거의 까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10분의 7점 이상을 반드시 맞아줘야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정도로.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이거는 요 위에서 보시면 알겠죠. 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거의 한 3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아마 이쪽 역삼동에 있는 강사들은 아마 이거 한 3년 동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 시험마다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놓쳤다 그러면, 항소하지 아니한 자의 지위를 놓쳤다 그러면 거의 반이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지고 몇몇 분들이, 1-2번 가지고 몇몇 분들이 굉장히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문제는 원래 실제 문제가 뭐였냐면, 사본을 제출했는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위법이 없는지를 그 논과 함께 설명하시오. 또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를 왜 위법하냐, 아니면 왜 적법하냐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제가 낸 문제는 갑과 을이 피고로 대여금 청구서를 제기하면서 을과 소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원본이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jer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본으로 서증을 제출했다. 똑같죠? 그래 놓고는 을이 차용증에 대한 부주의 진술하였다. 똑같은 얘기고요. 부주의 진술하였다. 그래서 갑이 제출한 을이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본을 증거로 법원이 소비대차 계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참 누가 굉장히 이거 가지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대한 뭐라고 하죠? 이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대한 독립적 증거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증명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막 까버릴 정도로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 변론주의죠. 그죠? 이 변론주의에 대한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에서의 증명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심증주의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사자가 변론주의에 따라서 주장하고 증명을 책임이 있고, 이 증명책임에 따라서 증명의 근거, 항상 증거는 증명의 근거라고 그랬고,
증명의 근거에 대한 법원의 심판, 이른바 증거조사가 필요해서 증거조사 신청을 해요. 증거조사 신청을 하는데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유일한 증거 문제가 한번 생기는 거고요. 왜냐하면 체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채택이 되면 증거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증거조사 들어가면 증거조사에 대한 여기서는 일단 서증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증인신문 쭉 당사자 신문 기타까지 나오고 나서 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그 다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 이걸 가지고 심증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심증을 형성했는데 심증을 형성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게 증명 책임이에요. 여기서의 그러니까 이때의 증명 책임과 변론주에서 증명 책임, 이거는 주관적 증명 책임이고 이건 객관적 증명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의 증명 책임은 같은 증명 책임이라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거조사 결과잖아요. 그죠? 증거조사 결과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본인지 사본인지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어요.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증거조사와 결과인데 변론의 전 취지만을 가지고는 주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은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 가지고서 이거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 가지고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일단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이거 쓸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논의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증에 대한 증거력은 보조 사실이지만 주요 사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서증에 대한 증거력은 보조 사실이지만 이 사실 자체를 주요 사실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라서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 가지고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증명 책임으로 가야죠. 증명 책임으로. 그럼 증명 책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증명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냐면 첫 번째 원본 제출주의 할 때 원본 제출주의에 대한 증명 책임 있느냐 혹은 이 증거조사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이 원본 제출에 대해서 이의권, 왜냐하면 당사자가 보호하는 거니까 원본 제출에 대해 이의권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본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의권이 행사가 돼 있는지, 근데 지문상으로는 이의권 행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 제출에 대한 논의로 가면 이거는 증거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원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일단 이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제출이 아니고, 원본 제출이 아닌 거는 이의권 대상이고, 이의권 대상인데 지문상 문제상 이의권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이의권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거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 써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사본을 제출했다. 사본 제출할 경우가 있어요. 문서가 너무 많다거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러면 뭐예요?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더라도 그럼 원본이 있다라고 하는 뭐가 증명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3자가 소지하고 있다. 저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다라고 나와서 문제를 냈던 것이고,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더라도 그러면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그러면 또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유도 없잖아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이걸 변론의 증거서 결과 없이 변론의 전 취지만을 가지고 증거력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나가야 논의 대상이죠. 이거는 목차가 꼬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원본주의에 따라서 판단할 경우와 그 다음에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했을 때의 증명책이 뭐냐. 이렇게 하고 거기다 정불안하면 서증에 대한 증거력은 그러니까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이기 때문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을 가지고 심증을 형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증을 형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증명책임이 생기는 것이 해놓고 이때 이제 이의권하고 그 다음에 원본에 대한 증명책임을 여기서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목차는 약간 답안지 쓰시는 분들마다 약간의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본을 제출했을 때, 원본 제출주에 따라서 판단할 때와, 그 다음에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 그리고 불안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요 사실이기 때문에 변론 전체의 취지만을 가지고는 심증을 형성하면 안 된다. 요 얘기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일반 논의이기 때문에 전 논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정 불안하시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주요 논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주요 사실이냐 보조 사실이냐가 이게 이 문제의 주요 논점이라고 만약에 출제자가 의도했거나 그랬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보조사실, 그러면 앞에서 논의했던 게 이제 서증에 대한 보조사실인데 주요사실이냐, 이 논의로 가버려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 3본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의 좀 하시고요. 요거에 대한 목차는 제가 원래 제가 낸 문제에 대한 목차를 가지고 하고, 그 밑에 일부러 제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제가 시험 문제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자료에 보시면 원래 원 판례가 있어요. 이 원래 판례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원래 판례가 이걸 전제로 낸 것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올해 우리 이제 GS 문제 요것만 제가 동차반 GS, B형반, 그 다음에 심지어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3문제를 냈어요. 똑같은 문제를. 왜 3문제를 냈냐면 제가 서증하고 자백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래요. 반드시.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나오든지. 그러면 기존에 서증에 대한 증거력 문제는 수없이 나왔고, 이제 안 나왔던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또 이제 깨알같이 자랑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몇 번 얘기했던 것이고, 이제 다른 문제를 또 찾아야 되겠죠. 서증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또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나머지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3번 문제는 제가 이것도 소멸시효와 중복재소, 특히 중복재소 나온 지가 5년도 넘었어요. 6년 정도 되고. 그러면 소멸시효와 중복재소는 특히 중복재소하고 제가 재소금지를 묶어가지고 매해 GS마다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어떤 미친놈이 저보고 채권자 취소송이라고, 작년에 채권자 취소송 나왔는데 또 채권자 취소송이 아니죠. 이게 무슨 채권자 취소송입니까? 채권자 취소송은 작년에 나왔던 게 그냥 그 자체로 채권자 취소송 문제고, 이거는 동일한 당사자잖아요. 그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뭐예요? 소송물이 동일하냐는 문제인데, 사행위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소송물이 동일하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려는 문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피부전 채권이 다르잖아요. 그럼 피부전 채권의 정체가 뭐냐? 이게 소송물이 아니잖아요. 그 소송물이 아닌 바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채권자 대의소송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이 있으면 최대소송이에요. 그죠? 최대소송에서는 피부전 채권이 있고, 피부전 채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당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병하고, 얘하고 다르. 그러니까 이거 당사자가 다른데, 채권자 대해서는 당사자가 피부전 채권이 다르다 하더라도, 피부전 채권, 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논의가, 이게 똑같기 때문에, 갑을에 대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요 자체 채권이 똑같기 때문에 얘들도 동일한 당사자냐 아니냐 요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채권자 취소소송은 병이고, 얘가 이렇게 이거를 요 취소권이 이게 소송물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못 풀어요? 말이 안 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갑이 자기의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요거는 채권자에서 요게 소송물인 거고, 피대의 채권이 소송물인 거고, 채권자 취소소송에서는 얘가 취소소송이잖아요. 취소소송. 뭐예요? 형성의소. 가장 대표적인 형성의소죠. 이게 소송물이에요. 이게 소송물.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건덕지가 없어요. 갑의 을에 대한 어떤 피보전 채권이 수십 개가 있든 뭔 상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지. 소송물, 당사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예요, 이거는. 갑의 취소소송이 소송물이잖아요.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소송물이니까 중복재소가, 그럼 뭐예요? 전소, 계속주, 후소. 전소, 후소만 따져주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모를까봐 시험을 문제를 내는 거죠. 제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이 취소소송, 이게 소송물이라고. 이 취소권 자체가 소송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소송물이에요, 이거는. 형성의소. 몇 번 얘기합니까? 형성의소 자체가 소송물이라고 그래요. 소의 종류. 논의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중복재소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다만 전소와 후소만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목차를 잡아줘야 돼요? 1번, 2번. 중복재소의 일반적인 요건 쭉 써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채권자 취소송에서 소송물. 왜냐면 당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물만 따져주면 되고, 취소소송은 소송물이고, 따라서 피부전 채권은 단순한 공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공방은 언제든지 철회하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피보존 채권이 다를 때 소송물이 다르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쓸 거 없어요. 그 다음 2번 가지고 논의들이 좀 많은 모양이 되는데 2번도 참 2번에 1번하고 2번에 2번은 제가 일단 자료만 제가 올려놨어요. 제가 실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 자료 원래 나란히 두 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최종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최종 정리 자료 시험장 자료에도 보면 똑같은 문제 이 판례가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작년에도 판례가 두 개가 쭉 이렇게 되어 있듯이 올해도 똑같이 나왔어요. 일단 요거에 대한 논의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 문제는 제가 그 수험생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나, 왜 계속 당사자 표시 정정 얘기만 하냐,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제가,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내내, 그죠? 3월달부터, 2월달부터 지금 한 6월달까지 계속 우리가 해왔던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당사자 표시 정정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꼭 정리를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당사자 표시 정정의 적절성이에요. 적법. 그러면 당사자의 동일성을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데, 당사자의 동일성을 따져주기 중에 당사자 확정을 해줘야 돼요. 요 당사자 확정을 해야 당사자 동일성을 따져주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법인이에요, 대표자예요? 당사자는 법인이죠. 대표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일성을 인정할 수가 없죠. 동일성 인정할 수 없으니까 표시 정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시 정정하면 안 되니까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표시 정정의 적법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표시 정정의 적법성을 따져줘야 되고, 표시 정정의 적법성 하면서 확정, 동일성, 표시 정정이 안 된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대표권,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라 얘기할 대표권은 대리권이잖아요. 그죠? 대리권은, 이거는 무권 데려와요. 무권 데려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했어요? 추인이냐 아니냐로 가라요. 추인이냐 아니냐로. 이것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무권 대리다. 그 무권 대리면 원래 부적법하고 소각과 대상이지만, 그러나 추인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민법 얘기도 했습니다. 민법에서 대리권은 무권 대리밖에 없고, 거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온다? 추인 얘기가 나온다. 추인 얘기. 그죠? 추인 얘기하면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무슨 논의가 있어야 돼요? 지적 의문이지 법원의 성명, 요 논의를 했는데, 요 문제는 여기까지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여부와 적법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인권 인정된다. 요 얘기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번 문제가 이거와 연관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지적 의문, 그 다음에 결론 문제가 없다. 그 대표권 추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무권 대리로서. 그래서 핵심어라고 한다면 동일성이 부정되더라도 표시 정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적법하지만, 그러나 무권 대리로서 추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법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판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닥 의미는 없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저께 메일로 두 분이 이제 저한테 2번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논의냐 그래가지고 계속 도대체 2번에 논의가 왜 생기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2번이 뭐냐면, 끝에 보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상고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그 논과 함께 설명하시오. 그 항고법원은 뭐예요? 그러면 상고법원, 항소법원도요. 상고, 상고 기각. 그 다음 상고에 대한 상고 인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고 인용은 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 요게 있네요. 그죠? 파기 환송하고 파기 자판. 파기 자판 들어가면 청구 인용 기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고 각하도 아니고 상고 기각도 아니고 요거일 것 같아요. 상고 인용에 대한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자판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제가 436조하고 437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상고심에서 진짜 몇 번 이거 리와인드를 해드리고 싶은데, 상고심 들어가면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파기 환송할 거냐, 파기 자판할 거냐, 이거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뭘 논의하고 있냐면, 파기 환송할 거냐, 파기 자판할 거냐를 논리적으로 써줘라. 왜? 그럼 먼저 뭐부터 써줘야 돼요?
파기 여부를 써줘야 되겠죠. 그럼 목차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는 항소심 판결이 잘 됐냐, 잘못됐냐, 파기해야 되니까. 그럼 항소심 판결이 왜 잘못됐느냐? 그 파기 이유를 써줘요. 파기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파기 환송 여부죠. 2번 문제의 소재 1번 파기 이유, 그 다음에 파기 환송 여부,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파기 이유를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이 사원총회 결의도 역시 무슨 문제가, 이것도 막판이 아니라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런 모든 것도 특히 무권대리, 그 법원의 사원총회에 대한 결의, 이런 것들은 무권대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의 권한은 사원총회의 그 권한을, 왜냐하면 여기서 본인은 법인에 해당하는 거고 대표자는 대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권행위가 없으면 대리권은 무권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에 대한 그 본인의 행위는 혹은 대리권 범위는 당사자 의사표시지만 법인은 사원총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원총회에 결의가 있으면 그건 그대로 추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지적의무. 지적의무는 상고 이유가 되죠. 상고 이유가 된다는 건 이게 자체가 파기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적의무에 대한 136조, 특히 사항, 이건 법률적 문제잖아요. 그러면 언제? 요거에 대한 하나의 논점이 뭐냐면, 변론 종결 이후에 직권조사 할 수 있냐? 이거 쓰면 되죠. 당연히 직권조사 하는 거죠. 지적의무는 원래 법률적 사항이고, 법률적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이거 두리뭉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 목차 잡아가지고 소송요건 혹은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 그거에 대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적의무,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논의, 이렇게 이제 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기 환송 여부를 써줘야 되는데, 본안 판단을 상고법원에 할 수 있느냐? 437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청구 기각 여부에 대해서 따질 수, 법률적 사항은 직접적으로 따질 수 있어도 본안 판결을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파기 환송으로 가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문제점, 파기 자판할 건지 파기 환송 여부할 건지 해서 436조나 437조냐 해놓고 여기서 437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436조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구 기각,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혹은 사실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파기 자판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게 없다면 파기 자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지적의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지적의무는 소송요건 혹은 대리권 혹은 대표자의 권한 혹은 법인의 소송행위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것만 지금 여기서 판단한 거지 파기 자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파기 환송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지적의무는 상고 이유가 되고 상고 이유가 됐다는 건 파기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본안 판단은 상고심에서 하면 안 되고 파기 환송하셔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지적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파기 환송 이렇게 하시고, 지적의무가 왜 논의가 되느냐? 대표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혹은 소송행위 적절성 문제 혹은 지적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쭉 하시면,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쭉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러프하게라도 그런 의미를 하면서 이 두 가지 큰 줄기를 잡아주시면 제가 볼 때는 웬만큼은 점수가 나오실 것이고요. 요런 데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요건 아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가 써 있잖아요. 그 반드시 그 하나의 목차를 잡아주셔야 돼요. 예, 얘기할 것도 없고요. 원래 이 판례, 이 원래 본 판례도 있잖아요. 파기 환송한 판례예요. 파기 환송 판례고, 그래서 논의할 여지는 없다, 이런 정도 하고, 예, 여튼 이 문제도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들 당사자 표시 정정 문제나 법인의 대표자의 문제나 이 얘기는 몇 번이고 우리가 같이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문제 3번. 문제 3번에 변제 항변하였고, 이것도 시험 보는 그 다음날 누가 나한테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식으로, 내가 우리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논의가 되지? 이러면서.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뭐 했어요? 상계 있죠. 그 상계의 특수성은 뭐예요? 공격 방어 방법이자, 이게 만약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기판력이 부여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제시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원래 제 사례집하고, 출제지에서 이게 원래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1심에서 상계했는데, 그 중에 누가,
뭐 항소했다, 항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우리 한번 복귀 한번 해볼까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청구했는데 얘가 변제해서 4천만 원 해가지고 6천만 원에 대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갑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을이 상계했어요. 상계. 변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계했다. 그러면 이 상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만약에 OX 문제잖아요. 상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피고의 상계는 일종의 뭐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부대항소라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상계는 항변이지만 만약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소송물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소하지 아니한 자가 특히 피고가 상계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부대항소란 말이에요. 일종의 부대항소니까 415조 본문이 아니라 단서가 적용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계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목차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1번 문제의 소재. 그러니까 상계에 대한 피고의 상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대항소의 의미로서 불변금을 적용할 건지 여부가 논의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반드시 뭘 써줘? 2심 범위와 심판 범위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 놓고 6천만 원하고 4천만 원 있는데 6천만 원에 4천만 원에서 전부 1억이잖아요.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럼 전부 2심 돼. 전부 2심. 그러면 1억 원 전부 2심이 되고 다만 원래 심판 범위는 뭐예요? 원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전부 1억 2심 되지만 원고가 항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심판 범위는 6천만 원만 심판 범위가 되겠죠. 일단 심판 범위는 그거고 요때 목차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고가 이게 안 보이니까 피고가 항소한 게 3번 상계 항변. 여기서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상계 이렇게 해놓고 상계 판단. 여기서 이 항소심에서 상계 판단은 두 가지 논리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하나는 425 단서를 그냥 박아버려도 돼요. 425 단서가 이미 상계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단서 자체의 원래 법조문 여러분 거기까지 쓸 필요 없지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상계하는 거는 별개의 청구권을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기판력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상계하는 건 일종의 뭐예요? 부대 항소와 동일한 겁니다. 부대 항소가 동일하니까 뭐예요? 항소 이익도 필요 없고 불이익 변경 금지도 없다. 그건 415조 단서가 없어도 당연히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불변금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은 모두 심판해줘요. 그래서 결론 뭐예요? 결론은 모두 심판해줘. 모두 심판. 그러니까 모두 심판하니까 뭐예요? 4천만 원에 대한 변제는 이유가 없고 그럼 상계는 이유가 있으니까 4천만 원 인용해줘.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1심 판결을 전부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써준다 그러면 1심 판결 전부 취소하고 4천만 원을 인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과 함께 설명하시오. 잘못이 있어요. 어떤 잘못이 있어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계에 대한 인용을 피고의 상계를 인정받아서 따라서 6천만 원 인용 판결을 4천만 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래가지고 논거는 이거 결론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고 비교적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무난한 문제인데 상계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해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계는 피고가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방법이자 최후의 방어 방법이자 출혈적 방어 방법이자 그래서 상계는 어디서부터 앞에서 변론부터 해가지고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정리해 줘야 돼요. 이거와 동일한 문제가 아마 57회인가 또 한 번 나왔었어요. 비슷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었을 거다. 저는 그 밑에 있는 이 1, 2, 3 요거를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합시다. 여기서 논리는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대항소든 기판력이든 써줘야 돼요. 피고의 상계는 기판력도 부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항소로서의 취급도 되고 415조 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채점자라 그러면 단순히 415조 단서를 썼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보다 상계의 의미를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시험 문제를 보니까
거의 제가 낸 수준이라 그 형태, 형식, 그리고 아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짜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제 문제 여러분들 그 GS 문제 같은 거 보시면 형식이라든지 내용이 거의 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채점 기준도 아마 저하고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저와 비슷하게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소차했잖아요. 이건 동일한 문제라고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이 정도면 아까도 서쪽 문제도 그렇고, 상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원래 실제 문제는 뭐 해가지고, 쌍방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변론기일 전날에 소치하서로, 이거 항소치하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소치합니다. 그 소치하에 동의하였고, 갑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착오로 소치하 이루어진 것이니, 소치하는 무효이고, 만일 소치하가 유효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기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죠. 제 밑에 문제. 갑이 중도금을 받고 을이 잔금을 지급받을 생각하여 소유권 등기하여 주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금 지급 청구 제기하여 변론 절차에 진행하였고, 소송 중 소치하 작성서를 제출하였고, 을도 소치하에 동의하여 똑같죠, 여기까지? 그러나 을이 송금한 5천만 원에 대한 다른 채권에 대한 착각한 것이었다. 이에 을이 소치하는 착오로 취소로 이루어진 것이니 소치하는 무효이고, 만일 소치하가 유효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손을 취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위에 거고 내 거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내가 냈나? 뭐 이러면서. 근데 내가 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대개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그 로스쿨에서 강의를 안 하고 여러분들하고만 지금 한 번에 잘렸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잘려가지고 거의 한 8년 동안 로스쿨 강의 하다가 잘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8년 동안 매년 말 되면 그 12월 달 되면 이게 각 그 로스쿨이나 법대 그 법학과로 이 학회라든지 아니면 시험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 출제해달라고 의뢰를 와요. 그러면 제 지도교수나 저한테도 그 박사급 이상이면 출제 문제 하면 돈을 줘요. 돈을 줘가지고 그 12월 달 되면 보통 문제은행을 만들 테니까 좀 출제해달라고. 저 이거 냈어요. 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 엄청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좀 받고, 많이 아니고 좀 받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잖아. 이거 말이 돼, 이게? 이 정도면? 아까 서쪽 문제도 거의 똑같잖아요. 잘 보시면. 똑같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문제 내기 귀찮으니까 문제은행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바꿨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채권자 취소송 문제 자체가 똑같잖아요. 자체가 똑같고, 예비적 공동소송 문제는 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웠고, 이런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그냥 이 답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할 게 없어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럼 뭐예요? 소치하 가능하냐?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안 된다. 왜 안 되냐? 당사, 의사 표시하자. 불고려설.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문제가 똑같으니까 답안도 똑같겠죠. 그죠? 이것도 정말, 참 한심한 문제다. 이런 정도로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있죠. 그죠? 자백. 이건 더 한심한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자백 시험에 나오고요. 저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낸 자백 문제는 다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낸 자백 문제는 다 어려운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안 내느냐. 이거는 그냥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면 문제의 소재. 2번, 자백에 대한 일반 요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백 일반 요건이 뭐예요? 주요 사실이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이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이다. 어쩌고저쩌고 쓰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소유권 확인이 이게 사실인지 여부죠. 그죠? 소유권까지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목을 권리자백 인정부, 권리자백의 인부.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써도. 이거 쓰시면 됩니다. 권리자백 인부. 원래 권리자백은 안 돼요. 권리자백은 안 되는데, 우리 판례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있었다. 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소유권은 법률적 사항이지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진술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백 인정된다. 이것만 주구장창 쓰면 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결론. 그래서 권리자백은 원래 인정이 안 되지만 이러한 소유권 확인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자백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 이런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2번 10점짜리 3개잖아요. 이게 딱 10점짜리. 딱 10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딱 10점짜리. 진짜 이거는 10점 딱 그 정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실수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치명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시간 이제 거의 이제 맞춰 가니까 요 4번 문제 해가지고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다 공시송달이잖아요. 그죠? 공시송달이라는 공시송달. 제가 공시송달 하면서 항상 뭐라 그랬냐면 소재기 전에 공시송달하고 두 번째 소송 중 공시송달이에요. 소송 중. 그런 소송 중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냐 적법하냐를 떠나서 추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추하를 인정하지 않고 소제기 전에 뭐 하는 거? 소제기 전에 뭐 하는 거? 공시송달하는 거는 이건 추하는 인정해요, 안 해요? 추하는 인정하고 있죠. 이거 두 가지로 꼭 나누라고 제 책은 이게 두 군데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번 4-1번 문제는 조정을 하고 나서 그래야 소송으로 갔잖아요. 소송 조정하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조정 이후에 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소송 갔을 때 여기에서 공시송달했잖아요. 그러면 조정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공시송달하면 이거 소송 중에 공시송달이냐 소재기 전에 공시송달이냐를 먼저 따져줘야 돼요. 그래놓고 이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야 일반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 민사 소송은 다른 거야. 조정하다가 여기서 공시송달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재기 전에 공시송달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 논의는 공시송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해놓고 그러니까 문제 소재 공시송달에 대한 일반론을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한항소가 가능하냐 해서 뭐예요?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요걸 여기서 끄집어다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쓰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판례 자체를 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랬는데 결국은 요 귀책사유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따져주면 됩니다. 이거는 공시송달 자체는 적법해요. 왜냐하면 발수송달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수송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했으면 부적법하죠. 그렇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건 발수송달 하고 나서 안 되니까 공시송달까지 갖고 그리고 공시송달 자체는 적법하잖아요. 그러니까 추한항소를 뭐예요?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뉘앙스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조정할 때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조정하다가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안 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면 소재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소재기 전에 공시송달 한 거하고 똑같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기 전에 공시송달 했으니까 당사자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추한항소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왜 여기까지 끄집어 들으냐. 이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시송달은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소재기 전에 공시송달, 소송 중에 공시송달. 그러면 요거 두 번째 거는 누가 봐도 4-2번 문제는 누가 봐도 소송 중에 공시송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한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주소 변경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이거 제가 이것도 얘기하자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이 냈다고 하니까 더 생생은 안 나는데 저 이것만 세 문제 냈어요. 세 문제. B형, 그다음 동차반, 그다음에 아마 실전인가 저기 모의고사인가에서 세 번을 똑같이 냈어요. 아까 서증 문제하고 이것만 세 번을 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판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장창 얘기하냐면 전에 이 판례를 교수들이 특히 우리 학계에서는 이 판례를 매우 비판하고 있다. 아마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하겠어요. 왜 비판하느냐? 이 판례가 뭐가 잘못됐냐? 교도소 가면 똑같은 농담인데 교도소 가면 옛날에는 의도 터지느라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요새 교도소 가면 일부러 교도소 들어가고 싶다면서요. 동부구치소는 그렇게 좋대요. 거의 호텔급이래요. 그래 여름에 거기 들어가고 왜냐면 거기 에어컨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집에 에어컨이 한 데서 가볼까 생각 중인데 어쨌거나 그런 농담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그래가지고 주소 변경 송달 중에 주소 변경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요즘 거기만큼 그러니까 옛날 판례를 그대로 갔다가 주소 변경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한항수를 인정하면 안 되는 이 판례를 가지고 더 이상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이거 쓰라는 거, 이거 쓰라는 거. 그러니까 교도소 갔으니까, 소송 중에 교도소 갔으니까 주소 185조인가요? 주소 변경 의무가 있는데 그 주소 변경 의무는 교도소 가면 없다. 교도소 가면 변경 의무가 없으니까 따라서 당사자의 기책사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추한항소가 교도소 갔다 와서 추한항소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송만 일어나면 전부 다 교도소 가면 되겠네요. 그죠? 또 농담하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왜 교도소 가는 놈을 보호해줘요? 그게 무슨 독립운동원도 하는 거 아니고, 일제시대 때. 근데 센세가 뭐예요, 센세가? 난 외놈인 줄 알았어요, 센세 하길래. 센세가 뭐야, 외놈이지. 어쨌거나 갑자기 왜, 독립운동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교도소 갔다 그래가지고 왜 그걸 보호해주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 학자들이, 그래, 제가 몇 번 이 판례를 올려주고 왜 이 판례가 왜 이렇게, 그거 쓰는 거예요. 요거에서는,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점수 안 줍니다. 뭐냐면, 교도소 갔는데 그냥 판례만 주구장창 쓰면 안 되고, 이 판례가 왜 항소추한을 인정했는지를 정확히 지적을 해줘야 돼. 뭐예요? 주소 변경, 교도소 갔으니까 주소 변경 의무가 없어졌다.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항소추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논의죠. 그죠? 이건 소송 중 공시송달이에요. 원칙적으로 뭐가 있을 수 없어요. 항소추한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나 교도소는 예외적인 게 문제가 뭐예요? 반드시 여기서 써요. 1번하고 2번 목차가 달라요. 2번에선 반드시, 4번, 2번엔 반드시 뭘 써줘야 되냐면 주소 변경 의무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거 안 쓰면 이 판례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점수 나올 수가 없을 거다. 나머지 공시송달하고 항소추한 문제인데 그거는 거의 일반적인 목차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번 요 공시송달 판례가 한 달 좀 넘었으니까 제가 아주 생생해요. 공시송달 판례가 근 2, 3년 동안 공시송달에 의한 항소추한 판례가 근 2, 3년 동안 서너 개 나와가지고 아마 비영이나 저 같이 동차반 들었던 그 수험지 보면 한 2, 3년 동안 이 판례가 공시송달에 대한 항소추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꼭 눈여겨보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죠? 신기한 거는 작년 제가 5월, 3월달 여러분 동차반들하고 제가 2월달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5년째 이 얘기합니다.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재재작년도 그렇고 제 문제에서 거의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얘기 또 쓰네요. 기초 GS 8문제. 그 다음에 실전 GS, 그러니까 8문제. 실전 GS, 이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기초 GS 8문제를 8번 하니까 64문제잖아요. 그죠? 64문제. 네 문제. 죄송합니다. 네 문제. 네 문제에서 8문제, 32문제. 그 다음 8문제, 64문제. 8문제씩 64문제. 기초 GS A, B, 64문제. 그럼 128문제. 거기다 150문제. 150문제,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라고. 그러면서 동차반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동차반들은 제 것만 끝까지 따라오시라고. 왜냐하면 다른 거 그러면서 다른 것도 올해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하겠죠? 올해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GS 다 보셨냐고. 보기는 뭘 봐요, 그죠?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꽤 좋은, 작년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실 거면, 제 기득반한테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득반도 똑같아요. 기득반도 꼭 시험 끝날 때쯤 되면 또 이상한 얘기를 또 다른 것도 눈여겨보고 그러다가 또 시험 끝나고 나면 박사님 하면서 어떡하라고. 시험 다 끝났는데. 이미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내년을 향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내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할 거는 성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민사소법 성장에 관한 문제인데, 그 성장치를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뭉클일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그 의사들이 그 청소년들 성장을 하려면 일단 키를 안 키워요. 오히려 키울까지요? 한 중학교 2, 3학년까지 키를 안 크게 하는 약을 줘요. 그래 왜냐면 한번 그렇게 커버리면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안 커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줄였다가 그걸 한꺼번에 풀어야만 키가 커진대요. 어쨌거나 뭐 그런 의미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의미라 여러분들 2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 2차 이제 기득이잖아요. 그죠? 그 말로만 듣던 기득이 내가 될 줄은 문제는 3시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서를 다시 한번 충실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성장판을 일단 닫아놓는 거예요. 웅크리는 거죠. 최대한 웅크려야 돼요. 언제까지 웅크려야 되냐면 시험 발표할 때까지는 웅크리셔야 돼요. 11월까지는 무조건 기본서,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기본서와 기본 정리, 그리고 내가 책을 만드는 거,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11월까지는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제발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또 GS 들고, 내년에도 또 GS 들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충실하게 기본에 충실히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내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제가 매년마다 똑같은 얘기였는데 내가 GS를 잘 찍는 게 아니에요. 아니, 1년에 여러분하고 150문제를 제가 출제하면서 거기에서 10문제당 하나도 못 맞추면 병신이지요. 그죠? 안 그래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쉬운 문제는 제가 이건 너무 쉬워서 문제도 안 낸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아마 작년 이맘때 작년 제가 이 해설 강의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작년에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년 가면 똑같이 얘기할 거다 하면서 똑같이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에 충실하시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내년 1월달 2월달부터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 걸로 하세요. 제 걸로. 한 4, 5년 동안 이 정도 증명이 됐으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튼 그렇게 하시고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느라고 매우 수고하셨는데 저는 9월 달부터 10월 25일 날 올해는 발표하더라고요. 10월 25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나야 돼요. 요때 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9월 첫 주 2, 3일인가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14일 정도로 해서 주말에 여러분들의 기본 실력을 어떻게든 좀 높여보겠다. 그래서 기본 심화 정리 강의라고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할 생각입니다.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일단 8월 달까지는 충분히 노시고요. 해도 안 돼요. 더워서도 안 되고 물론 뭐 할 생각도 있지만 할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9월 달쯤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내가 안 됐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9월 달부터 기본 강의를 최소한 한 2번 정도는 돌릴 수 있도록 혼자 책을 읽거나 저랑 같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 한번 정리하시거나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쉬면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11월 달 되면 찬바람 불어요. 그죠? 그때부터는 시간이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서서히 기득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어쨌거나 매우 수고가 많으셨고요.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는 이러한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